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빨리, 빨리. 저는 9살 아들을 안고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7월인데도 두만강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무서워. 조용히 해야 해. 소리내면 안 돼. 북한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맞은 겁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입니다. 어떻게 북한 군부의 핵심 장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겪은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1995년대 중반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노동당 간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하셨고 우리 가족은 평양 중구역의 그나마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부는 곧 운명입니다. 저는 운이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19살 저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북한 최고의 군사 엘리트 양성 기관이었죠. 같은 또래 아이들이 탄광이나 농장으로 배치될 때 저는 평양에서 장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무는 조국의 미래요. 당의 기둥이 될 것이요. 교관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군사대학 4년을 마치고 저는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배치받은 곳은 전략사령부 산하 핵심 부대.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몰랐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위로 진급했고 당에서 소개해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평양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신혼부부였죠.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장군님께 충성하는 훌륭한 군인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위 월급은 북한 돈으로 3,000원 정도였습니다. 남한 돈으로 치면 몇백 원에 불과하죠. 하지만 군 간부에게는 별도의 배급이 있었습니다. 쌀 한 달에 10kg, 식용유, 설탕, 때로는 돼지고기도 나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굶주릴 때도 우리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평양 시내 식당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반 식당이 아니라 군 간부 전용 식당이었지만요. 냉면 한 그릇에 북한 돈으로 200원, 평양 시민들에게는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감당할 만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크면 장군 만들어야겠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으니까요. 2010년 저는 소자로 진급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소자면 빠른 편이었습니다. 전략사령부에서의 근무 실적을 인정받은 것이었죠. 진급과 함께 평양 대성구역의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북한에서는 이것도 특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년단 활동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손을 잡고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군인이 될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북한 밖 세상을 몰랐으니까요.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제 아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특권층이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평범한 주민들보다 나은 삶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2012년 북한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동무들, 새로운 시대가 열렸소?
젊은 원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나라로 이끄실 것이요. 부대 집결 자리에서 정치부 간부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에 대한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공개 처형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냥 증발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리 동무, 최 대좌 동무 소식 들었소? 복도에서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사포로 처형됐다던데. 최 대좌는 제 선배였습니다. 군사대학 동기의 형이기도 했죠. 죄목은 불순한 발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말을 조심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배급 중단과 생활고. 2013년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군 간부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쌀 10kg씩 나오던 것이 5kg으로 줄었고 어떤 달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무들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내야 하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소. 당 간부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재도 미국도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였던 아내가 장마당에서 옷을 팔고 약을 암거래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옥수수 3kg 샀어요. 아내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쌀은 이미 사치였습니다. 옥수수라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아들은 그때 7살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았고 자주 아팠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들의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군 소자였습니다. 전략사령부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부대의 박중희가 탈영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혔죠. 일주일 후 부대 전체가 공개 처형장에 모였습니다. 반역자 박동철의 처형을 집행한다. 박중희는 가족과 함께 총살당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까지. 딸아이는 제 아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감으면 그것도 불순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왜 그 아저씨 죽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처형장에 아이들까지 동원됐었거든요. 나쁜 사람이어서 그래.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비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중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저와 똑같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게 대체 뭔가? 생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민은 굶주리고 있었고 조국은 자국민을 총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 이 아이의 미래는 뭘까? 박중희의 딸처럼 될까? 아니면 제가 겪은 것처럼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결국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2015년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아내의 비명에 달려갔을 때 아들은 바닥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급하게 부대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의사였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약이 없는데.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폐렴 증상도 보입니다. 군의관의 진단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 약이 있어야 하는데. 군의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군 의무실조차 제대로 된 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간 옷으로 갈아입고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군 간부가 장마당에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항생제 있소? 암거래상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산 있는데. 미화 100달러요. 100달러. 제 1년 월급을 다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50달러밖에 없소? 그럼 안 되는데. 알았어요. 50달러 주시오. 거래상은 한숨을 쉬며 약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도 짝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약을. 아빠, 배고파요. 약을 먹고 나서도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떡도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며칠 후 부대 간부 자녀들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대장 동무의 딸 생일이었죠. 사교상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장에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초콜릿, 과자, 심지어 과일까지. 북한에서 과일은 사치품이었습니다. 리 동무, 자네 아들은 안 왔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게 차마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통통하게 살 오른 간부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같은 군 간부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장급 간부들은 여전히 풍족했습니다. 뇌물과 횡령으로.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조국인가? 어느 날 밤 부대 숙소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북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죽을 죄였습니다. 적성방송 청취는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죠. 손이 라디오로 향했습니다. 끄려고. 하지만 다음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탈북 군인의 증언에 따르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실상, 한국의 모습, 자유로운 세상 이야기. 한국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전일 거라고.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는 북한 원화로 환산하면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그날 밤부터 저는 거의 매일 밤 그 라디오를 청취했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끝장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알던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였습니다. 남조선 인민은 굶주린다. 한국은 음식이 남아 돌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다.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은 거짓말 덩어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실 속에서 살게 하겠다. 그것이 제 탈북을 결심하게 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라디오 청취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화장실에 몸을 숨기고 작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볼륨은 최소로 낮췄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김철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립니다. 이게 같은 민족인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주파수를 돌리다 KBS 국제방송을 잡았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영상 5도. 평범한 날씨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그게 뭐지? 북한에서는 공기 오염 같은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기의 질을 걱정한다?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코스피가 최저임금 인상하니,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주식? 최저임금? 대학 입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북한 비교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600달러로 추정됩니다. 반면 한국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0배 차이. 북한 어린이의 평균 신장은 같은 나이 한국 어린이보다 10cm 이상 작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또래보다 작은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며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은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비교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실상을 비교해봅니다. 한국 육군 이등병의 월급은 약 50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하루 3끼 식사가 보장되며 영양사가 관리합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매일 제공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북한에서 군인들은 배급이 끊겨 밭에서 옥수수를 훔쳐 먹었습니다. 군 복무 중 다칠 경우 최신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월 2회, 각각 12시간씩. 병영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15년 동안 복무한 게 뭡니까? 제가 지켜온 조국이 뭡니까? 며칠 후 믿을 만한 동료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동무 혹시 남조선에 대해 들은 거 있어? 박소령은 제 군사대학 동기였습니다. 15년을 함께 복무한 전우였죠.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소? 그냥 궁금해서.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말했습니다. 제 사촌이 장마당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 하더군. USB에 담긴 걸. 그래서? 진짜 잘 사는 것 같더래요. 거짓말 같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로 확신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2016년 5월 부대에 숙청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순 사상 척결 운동이 시작됐소. 정치부 간부가 외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군인이 사상 검증을 받았습니다. 집까지 뒤져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라디오를 숨겼나? 흔적은 없나? 다행히 라디오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창고에 숨겨뒀었거든요. 하지만 제 동료 셋이 끌려갔습니다. 이틀 후 그중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신문을 받고 풀려난 것이었죠. 뭐가 문제였소? 집에서 중국 노래 CD가 나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중국 노래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일주일간 조사를 받은 겁니다. 나머지 2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아들을 이 지옥에서 꺼내야 한다고. 라디오를 마지막으로 켰습니다. 탈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방송입니다. 중국 국경을 넘으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실행은 달랐습니다. 군 간부가 탈북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었습니다. 들키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죠. 공개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아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먼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부대 도서실에서 중국 접경 지역 지도를 찾았습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는 핑계로 리 동무, 왜 양강도 지도를 보호? 다음 주 현지 시찰이 있어서 말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양강도 해산, 두만강이 가장 좁은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는 강이 얼어붙어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었습니다. 강을 헤엄쳐 건너야 했습니다.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려면,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한 몇천 달러는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군 간부였지만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아들 때문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아내는 몰래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돈 300달러를 받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혹시 중국으로 갈 방법 아시오?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 여성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요?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해서. 돈은 있어요? 300달러. 여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0달러로는 혼자도 못 가요. 가족이면 최소 1000달러는 있어야 하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할부로 안 되겠소? 한국 가면 갚겠소? 여성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군인이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말투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성이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이 거칠지 않아요. 농사 안 지은 지 오래됐죠? 들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소? 알았어요. 특별히 300달러에 해드릴게요. 대신 한국 가면 700달러 보내야 해요. 고맙소. 그렇게 브로커와 연결됐습니다. 그게 함정인지 진짜인지도 모른 채. 가장 힘든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님도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출장 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평생 효자로 살려고 했는데 막상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해야 한다. 예,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2016년 7월 15일 D-데이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옷 몇 벌, 아들 사진 한 장, 그리고 300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일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조국의 반역자가 됩니다. 인민군을 배신한 탈주병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미래를 주는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해산까지는 기차로 2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신분증 검사. 기차 안에서만 3번의 검문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친척집에 갑니다. 증명서는? 준비한 위조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보안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군인이요? 예전에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제대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던 보안원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17일 새벽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단층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리 동무 맞소? 예. 들어오시오. 집 안에는 이미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쉬세요. 브로커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영겁 같았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단체로 걸었습니다.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시간을 걸었을까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너요? 헤엄쳐야 합니다. 강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세니 조심하세요. 제 아들은 겨우 9살이었습니다.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안고 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대신 순찰대가 오면 제가 신호할 겁니다. 그때는 물속에 숨어야 해요. 절대 소리내면 안 됩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브로커가 신호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7월인데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안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조용히 해야 해. 물살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몇 번이나 물을 먹었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숨어. 브로커의 외침에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코만 물 위로 내놓고 숨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안 돼. 제가 아들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이 숨이 막혀 허우적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참아야 한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훑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영원 같았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빨리. 다시 헤엄쳤습니다. 필사적으로. 강 4분의 3 지점쯤 왔을 때였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발각됐다.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탕! 탕! 연달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것입니다. 으아! 피가 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보, 빨리.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더 세게 안고 헤엄쳤습니다. 미친 듯이. 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땅에 닿았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 왔소? 예,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강을 훑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중국 공안도 위험해요. 브로커의 재촉에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총 8명이 강에 들어갔는데 도착한 건 6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총에 맞았고 한 명은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중국에 도착했지만 이곳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지린성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셔야 합니다. 한국행 루트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여보, 우리 성공한 거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직 아니요. 중국도 탈북자를 북송시키요.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죠.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만두, 빵, 컵라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만두를 먹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고기가 들어간 만두란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식으로 기뻐하는 아들이 안타까웠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브로커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빨리 짐 싸세요. 공안이 단속 나온대요. 뭐라고요? 마을에 탈북자가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우리는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밤중에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선양입니다. 거기서 한국 영사관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선양까지는 차로 6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중국 공안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브로커가 중국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몰랐습니다.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공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공안이 뭐라고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공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라는 뜻이에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한 거요? 당신들 친척이고 병원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세요.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 올 겁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아들은 열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괜찮을 거요.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약도 없었고 병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영사관 차가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날 새벽 검은색 승용차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오? 라오스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다음 날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아들이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구름 위로 날아가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잊혀졌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틀 후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비행기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인천, 대한민국, 자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한국은 정말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 곳일까?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지 2달.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드디어 한국으로 간다니. 여보, 내일이면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해냈어.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밝고 넓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탈북했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간첩은 아닌지. 3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 민주주의 교육, 취업 교육.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교육 중간에 외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편의점에 갔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충격이었습니다. 진열대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1,000원. 북한에서 삼각김밥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컵라면 5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초콜릿은 수십 종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게 뭐였나? 하나원에서 한국군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군 이등병 월급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60만 원. 북한 인민군 소자인 제1년치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군에서는 하루 3끼 식사가 보장되며 고기가 매일 나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휴가는 한 달에 2번.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을 북한군에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체 뭘 지킨 겁니까?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검색창에 김정은을 쳤습니다. 비방 기사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영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북한 내부 영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2017년 초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급식 나왔어요. 고기도 있었어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택배 분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군 소자였던 제가 택배를 나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아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도 하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밤 12시에도 편의점에서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북한에서 제가 살았던 40년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는 이곳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목숨 걸고 얻은 것을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